네, 8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이슈를 하나 꼽자라면 이번 무디스의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10곳을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을 한 그 상황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가 하루 만에 지금 방향성을 바꿔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디스의 어떤 충격파, 상당히 기습적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주 전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무디스가, 그러니까 약간 피치가 크게 큰 그림의 한 방을,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라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미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금 한 방 때린 거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선 정말 짜증나겠죠. 그동안 신용평가사들 조금 잘 구슬려서 우리 편이라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뒤통수를 된통 강하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대체로 조금 기습적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무디스의 어떤 충격파가 증시를 흔들고 있고, 문제는 하루 이틀 증시를 흔들 만한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맛보기는, 우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줄창 이어졌던 미국의 은행 파산, 연쇄 파산과 추가 파산 우려,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을, 가까운 과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지금의 어떤 무디스와 피치가 이번에 지금 시장에 안겨주고 있는 이런 미국 경제 어떤 건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기존 레거시 금융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반대급부로서 리스크 해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게 이번에도 조금 다시 펼쳐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비트코인이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루하게, 한 달 넘게죠, 한 달 넘게 지루한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3만 달러 돌파, 일시 돌파를 해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대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 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일상화되고 굉장히 고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게 도드라질 수밖에 없죠. 이 기축 통화국인데 어떤 통화를 백업하는 어떤 금과 같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내 버리는 거잖아요. 찍어내서 시장에 돈을 풀고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유동성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펼치다 보니까 이 부채 경제 시스템이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월에 은행 파산 이슈에 더해서, 여기서 잘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부채 한도 협상 이슈였잖아요. 미국 국가 부도 선언 한 해 만에 뭐 별 꼴같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 거의 확고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정도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도 하나 잘 문 거죠. 지금 공격하기 딱 좋죠. 그래서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데 이어서 이번에 무디스가 은행 10곳, 중소형 은행 10곳에 대해서 무더기 신용 등급 강등을 때려버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고강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은행 준비금이 부족해진 상황, 여기에 더해서 연방정부의 부채까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결코 건강하다라고 바라볼 수 없는 미국 경제의 단면,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그널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날리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긴축 통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지금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 고갈이 됐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안 돈다라는 거죠. 은행에도 돈이 빠져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을 비롯한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참,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 최강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고, 그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짜웅을 하면서 이 세력화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게 브릭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릭스 진영과 G7 진영의 갈등,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제 환경을 둘러싼 대립각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디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정책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시스템 준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유동성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 자산은 그래서 더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바라보기에도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의 이 높은 수준, 40년 최고의 금리 수준을 바로 금리 인하로 대응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단계가 조금 더, 지금 고금리 단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무디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왜 이렇게 까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지금 뭐 반박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맞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번 은행 신용등급 강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좀 관심사는 뭐냐면, 이게 지금 3월 달에 촉발이 됐던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 그로 인한 은행 파산 이슈, 연쇄 파산 사태, 이게 그러면 또 재발하는 거 아니냐, 재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시 어떤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시스템적인 완성도가 높아져서 이게 지금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연준이 돈 찍어내고 월가에서 JP모건을 필두로 돈 때려박은 거잖아요. 돈 다 객출해가지고 무슨 어벤져스들 삥 뜯듯이 돈 다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은행 사들여서 그냥 긴급 수혈을 한 거죠. 긴급 수혈,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하면 땜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땜빵 해결책으로 모면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그 또 바로 직후에 펼쳐졌던 상황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잖아요. 얼마나 미국 정부의 지금 경제 핸들링 컨트롤 능력이 개판인지, 여야가 얼마나 한심하게 지금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선명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가 이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건전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브릭스 영역에선 그렇죠. 미국 끝났다, 달러 패권 끝났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까지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어떤 지뢰밭 상황이, 지금 지뢰밭 위에 그냥 모래만 살짝 깔아놓은 건데, 그게 지금 태풍이 오면서 그 모래가 바람에 날아간 곳도 일부 포착이 된 거고, 아직 그 바람이 안 불어서 그냥 덮여 있는 곳도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되게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피치와 무디스가 연타로 지금 때려버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했을 때, 아니야 이번엔 달라, 과거 S&P가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랑 이게 다르거든, 이러면서 오히려 증시가 반등했었잖아요. 그렇게 큰 충격파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무디스까지 한 방 때려버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신용 등급을 까버리니까, 한 대 맞은 데를 지금 또 한 대 맞아버리니까, 바로 큰 시차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한 대 더 맞아버리니까 아픈 거죠. 증시 바로 빠지고, 이거 뭐지? 정말 한 번 더 흔들리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짚어봤던 건데, 5월에 추가 은행 파산 이슈가 나왔을 때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때 USA 투데이가 보도를 한 건데, 지금 2023년 은행 붕괴, 은행 파산, 이게 큰 제목이고, 지금 팩웨스트가 딱 촉발시킨 게 있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지역 은행들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 190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거는 미국 경제 한 방 날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90개 파산 가능성, 이때 당시가 실리콘밸리 뱅크 포함해서 3개가 이미 파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면 187개가 추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미국 경제 진짜 금융 시스템 완전 마탱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짚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USA 투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은행들이 무보험 예금을 대거로 안고 있어.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25만 달러를 보장을 하긴 하는데, 이거 뱅크런 발생하기에 좀 충분한 상황인 것 같은데,
폭삭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이 반나절 만에 미국의 은행 어디 막 뭐 남아공은 그래도 낫죠. 어디 나이지리아 어디 막 이상한 아프리카 제3국 이런 후진국의 은행이 아니고 미국의 은행이 미국의 중견 은행이 반나절 하루도 안 돼서 막 파산해 버리잖아요. 이 실시간 뱅크런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지금 아이폰 위에 있으니까 이 실시간 뱅크런이 촉발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에 모두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반나절이면 은행 하나 파산해 버리는 겁니다. 이 되게 쇼킹했었죠. 되게 쇼킹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어쩌면 또 시즌2로 벌어지는 거 아니야? 벌어지면 어쩌지?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던 건데 지금 정말 이게 저도 궁금해요.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미국의 상업 부동산 위기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위기로 촉발이 되거나 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상황은 진짜 최악입니다. 지금 오피스 공실 비율이 2000년 최고. 상업 부동산 위기. 야, 은행 위기의 추가 트리거가 될까? 어쨌든 5월에 그냥저냥 은행 파산 이슈가 추가적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잘 넘어갔던 건데 땜빵 미봉책으로 넘어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1순위로 거론이 됐던 게 이거였거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 오피스 공실률이 간단치가 않아. 그래서 미국의 전체 오피스 공실률이 12.9%. 이거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2달 전 데이터여서 그래서 어쨌든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2000년 최고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특히나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두세 달 전에 20% 이상이었는데 이거 지금 얼마 전에도 30% 넘은 곳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임대료 회수가 안 되고 건물주들, 임대인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임대료 회수가 안 돼서 대출을 못 갚고 그럼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상황 자체가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게 이런 숫자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얼추 5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은행의 비중이 한 50.6%, 이 중에서 50.6%의 67.3%가 중소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뇌관이 하나 딱 터진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지금 9월, 10월 어느 시점에 하나 터진다. 그러면 일단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디스가 중소형 은행들 엄청 골 때려 얘네 지금 현금 유보금 자체가 없어 되게 부족해 하면서 이번에 지금 신용등급을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터지면 줄줄이 쫙쫙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약간 이 탱저블하게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지금 다가와 버린 겁니다. 이 무디스의 이번 중소형 은행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인해서 올해를 잘 넘기더라도 지금 내년 대출 만기가 1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거 대출 만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대출 만기 때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금 환수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오피스 빌딩들 다 경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폭락,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 투자자들 개거지 그 여파 어떻게 될까? 미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PF 방식으로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자금들도 엄청 많고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품들 투자 기관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시점이 그러면 올해나 내년쯤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 이렇게 지금 논리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조금 지금의 상황 자체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절대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뭔가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그게 실수요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올해 하반기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이런 배경들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디 하나 터지면 우리나라 사이즈에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어떤 살얼음판 위에 올라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좀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1조 달러가 지금 만기 예상이 내년인데
만약에 추가 대출이 안 될 정도로 그 임대인 상황이, 다시 말해서 오피스 위기가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못 해줄 정도로 상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강제 매각, 가치 급락, 뻔한 거죠. 그 어떤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은행들 파산 가능하다라는 거죠. 액수 자체가 워낙 크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무부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위기가 현실로화 되더라도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 이거 제니 옐런 재무장관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컨트롤 가능하다, 핸들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 이런 상황들 보고 있으면 진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저 말을 어떻게 믿어? 막 이제 이런 의구심까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한 방 때려 맞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딱 이런 느낌들이 뭔가 체감되는 숫자가 다가오면 당장 이제 2008년도 생각도 나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시장을 달래는 멘트를 내놓더라도 그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분들 지금 시장의 어떤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조금 많이 설득력 있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거시경제 좀 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 그 임팩트, 안 좋은 임팩트가 때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추가 파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를 문제 삼으면서 신용 등급을 까버린 거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궤를 형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준 관계자들이 어제는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중단 가능하다,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이 모든 사단이 지금 고금리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에 거액을 투자했던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그런 은행들이 채권 가격 하락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연준이 참 미국 연준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요즘 참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연준으로서는 지금 고강도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긴축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지금 어렵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 경제 활동 완만하게 둔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잠시 그래도 머물러야 한다. 뭘 머무냐면 고강도 지금 5%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상황을 관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당장 금리 인하는 안 해. 그건 좀 어려워. 이런 얘기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으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럼 역할이라는 게 대체 뭐냐? 연준은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주어가 지금 연준이에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어. 그래서 나는 금리를 올렸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을 잃게 된 거지, 일상을. 그래서 나는 어렵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 막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이자율을, 금리를 낮추기로 한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연준은 뭐 하는 조직이냐? 이제 이런 약간 회의론, 비판론, 역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펼치는 게 맞나? 그런 약간 근원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